자, 조직 내에서도 우리는 이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서의 책임자나 내가 경영자라고 본다면 조직 내의 구성원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A그룹은 지향적 동기 수준이 높은 그룹으로 형성하고 B그룹은 회피적 동기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뭔가 업무적인 부분을 A그룹과 B그룹에게 동시에 주는 거예요. 동시에 줘서 A그룹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향적 동기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접근하게 만들고 B그룹에서는 회피적 동기 관점에서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취합해서 책임자나 CEO는 이 부분에 지향적 동기를 활용해서 현실화시키는 데는 이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계획과 가능성이 있겠다. B그룹에서 올라온 그 내용들로 봐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A그룹과 B그룹을 나누는 것은 똑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A그룹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A그룹은 지향적 동기 관점에서 접근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아주 장밋빛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겠죠. 이 A그룹에서 나온 이 회의 결과를 B그룹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B그룹에서는 이러한 장밋빛 비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대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B그룹의 그러한 내용이 올라온다면 책임자나 CEO 입장에서는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를 이 조직 내에서 동시에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동기 유형을 활용해서 직장 내에서 또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떨까요? 개인에게. 꼭 같은 패턴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앞에 디즈니 전략과 비슷하겠죠. 먼저 지향적 동기를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면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 이걸 통해서 나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아까 B 그룹의 관점처럼 회피적 동기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취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 하는 종합적, 입체적, 객관적, 합리적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위험 부담도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한 조직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이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다 했습니다. 참 동기가 중요하죠? 네. 간단하게 외워놓으세요. 우리의 동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냐,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수업했던 내용의 핵심은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동기거든요. 이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라고 했습니다. 노력의 방향과 강도. 그 노력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였다. 그러면 내 삶의 성취를 위해서 지향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무엇을 사명이라 할까요? 사명. 우리는 일회성을 가진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 태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런 걸 한 번씩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마다 내 일회성인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찾는다는 건 참 가치로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종교적인 부분에서 찾기도 합니다. 스님이 된다든지, 또는 천주교 같으면 신부님이 된다든지, 뭐 종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교의 보통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천주교의 신부님도 결혼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또는 부처님의 뭔가를 더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에 제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나는 이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내 삶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 나는 이것을 할 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설렘 말이에요. 설렘이 슈퍼 가면은 1,500원 합니다. 그 설렘. 자, 우리 임선생님은 그런 설렘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그런 설렘이 일어난다면 본인 안에 뭔가 사명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저번에 우리 수업 중에 대전제를 한번 터치했나요? 아직 안 했죠? 대전제. 기억이 잘 없죠? 그러면 수업을 안 했네. 우리 삶에서 대전제와 이 사명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은 내 삶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부분이든 정치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의학적인 부분이었든 농업적인 부분이었든 그 부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거기에 올인한다면 거기에 가치를 둔다면 그것을 할 때 가장 내가 즐겁다면 그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설렘이 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 그 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자신의 사명이 뭐였나요? 선교 활동 자체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오면서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신념을 버리지 않죠.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나요?
그분들이 단순히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그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분들은 의사로서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 고달픈, 그 힘든, 그 여름에 얼마나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데 그 방호복 입고 그 시간도 얼마나 깁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사명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장인이라고 알지만 실제로는 장인이 아니고 탁월한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뭘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명감. 그렇다면 이 사명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념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의 꿈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갖는 것이죠. 자, 이게 사명이라면 대전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가치를 대전제라고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나 가치. 그럼 얼핏 들으면 사명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별명이 하마돼지입니다. 하마돼지가 어떤 뜻일까요? 하면 된다는 뜻이죠. 저는 제 별명을 하마돼지로 스스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마돼지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하마돼지라는 그 별명이 나의 뭐가 되냐면 대전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대전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이나 가치라고 한다면 나는 내 신념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목표나 이 모든 것이 뭐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상처, 받게 될 스트레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좌절과 실패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새롭게 도전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내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고 디딤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대전제예요. 그럼 대전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목표가 있는데 대전제가 없다면 그 목표 달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반드시 하면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전제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전제를 엉뚱한 걸 쓰고 있습니다. 하면 되지가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또는 부정적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나 창조가 힘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사명과 대전제,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떨 때 가장 설렘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즐겁고 행복한가? 어떤 일을 나는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찾는 것이 나의 사명을 찾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떠받쳐주는 것이 대전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사명 위에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조차도 뭐에 통제를 받고 있느냐면
대전제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전제를 하면 된다는 대전제를 내 안에 이미 강하게 새겨 넣어놨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느낌. 말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겠죠. 할 수 있다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 말,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뭐가 되나요? 우리 뇌에 뭘 구축하죠?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합니다. 이 전용신경회로가 곧 또 신념체계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신념체계가 우리의 세상 모형을 만들고 우리의 세상 모형과 신념과 우리의 전용신경회로 우리의 생각, 느낌,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대전제의 통제를 받고 있다. 통제하에 있다. 그럼 우리가 대전제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지 않나요? 그 하이적 요소로 내려와도 우리가 어떤 세상 모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거든.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창조되거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느낌을,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가에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건 위에서 내려오면 대전제, 사명, 우리의 꿈, 목표, 그 다음에 세상 모형, 신념, 체계 이렇게 내려와서 생각, 느낌, 말, 행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자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 말, 행동이 우리의 신념, 체계,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어서 신념, 체계를 형성하면 그것이 세상 모형을 만들고 그 세상 모형이 우리의 목표와 꿈과 사명 그 최고 위에 대전제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꿈, 목표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정확하게 6년 전에 나도 책을 써야 되겠다. 책을 내 평생 동안 10권을 써야겠다.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평생 동안. 근데 중요한 건 나의 대전제가 뭡니까? 하면 된다는 하마돼지잖아요. 하마돼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평생 동안 10권을 쓰겠다라고 나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대전제가 하면 된다라는 게 계속 작동돼서 대전제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삶에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6년 만에 저는 책이 현재 15권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평생 동안 제가 10권 쓰겠다 했는데 6년 만에 달성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했던 건 이런 기적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건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능력을 쓴 거예요. 그 숨겨진 능력을 우리 일반적으로 초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능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최고 위의 개념의 대전제예요. 그런데 제가 다음 달에 또 책을 한 권 낸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에 나오는 그 책이 이미 출판도 안 됐는데 저는 벌써 17번째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 뭔가를 강하게 새겨 넣어버리면 그것은 뇌에 뭐를 만든다 했나요?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버리면 전용 신경회로는 자동화된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중독된 거거든. 잠재의식에 그것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작동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을 몇 권들 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저는 이 책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이 대전제를 쓰고 있습니다. 대전제를 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 한두 단계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 그 한두 단계 종이 한 장 차이에 대부분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에 경계를 갖고 있었죠. 근데 대전제를 저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하마돼지를 대전제로 심어버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을 대한민국 멘탈 혁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멘탈 혁신?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다 혁신시키겠습니까? 다만 저의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으로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명, 내 사명에 의해서 혁신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사명의 또 가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내 사명, 내 꿈, 목표, 내 신념, 세상 모형 이 모든 것이 대전제의 통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걸 제 몸소 체험을 한 거죠. 제가 임선생님 아시다시피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걸 깨우친 아주 학습부진해요. 대학도 40에 입학한 만학도예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멘탈 마스터 1호 별칭을 붙이고 또 하마돼지라는 별명을 붙이고 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앞으로 더 큰 그런 목표와 꿈을 계속 실행해서 도전을 해나가고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대전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다 이 말이죠. 자, 사명이란 우리를 자신의 미래로 이끌어주는 목적에 대한 감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멋진 말 아닌가요? 결국 우리의 신념, 가치, 행동, 인식 등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된다. 그래서 이 사명은 신념과 우리의 목표와 꿈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이미 우리가 어떤 대전제를 갖고 있냐에 의해서 그 사명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 임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 본인의 대전제는 무엇일까? 본인의 사명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됐다면 사명을 찾는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명을 어떻게 찾는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반복하면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어떨 때 나는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가? 어떨 때 나는 이 마음에 용수순 치는 그런 설레임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과 별개로 대전제는 지금 바로 만들어야 돼요. 사명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찾도록. 그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스스로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찾게 됩니다. 그럼 대전제는 바로 만들어야 돼요. 대전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대전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 무엇이든 도전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대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대전제가 됩니다. 그럼 임선에게 맞는 대전제 말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겪었던 이런 모든 부분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 내가 느끼지 못한 가운데,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혹시 나는 이런 대전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나 내가 대전제를 중간중간에 부정적으로 쓰진 않았는가? 이 대전제도 바뀔 수는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앞으로 사명과 내 꿈과 목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전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하고, 그럼 이 대전제를 계속 새겨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서 그 대전제가 뭐가 되려면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대전제에 대한 믿음, 대전제에 대한 신념. 그래서 이 대전제가 결국은 최고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것만 만들어지면 내가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가 그저 성취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목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나요?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끊임없이 열정을 불태워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런 시련과 좌절을 겪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시련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되거든. 그 마음의 쿠션이 곧 대전제예요. 자, 오늘 사명. 사명은 아까 뭐라 했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어떨 때 우리 잠이 안 오나요? 설렘이 있을 때 잠이 안 오죠. 설렘이 있을 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잠과 식사는 긍정적인 설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오는 거 있는 거 말고. 네. 자, 이제 사명이 뭔지는 감은 잡았어요? 네. 그럼 내 사명에 대한 어떤 이 사명이 힘을 발휘해서 성취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닐 수가 있거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거든. 그럼 과거의 기억 중에 내가 초점을 혹시 잘못 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자원과 에너지는 어디에 있나요? 자기 안에 있죠. 우리 코칭의 3대 원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성장과 변화를 위한 자원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다. 그것을 일깨워내어주고 성장시켜주는 파트너가 필요할 뿐이다. 이게 3대 철학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 속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과거 지난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어린 시절에 새로운 학습, 새로운 배움 그런 과정에서의 느낌들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를 타고 가야 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우리 뇌는 별명이 있죠. 착각의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을 생생하게 오감적으로 해버리면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나의 학습 능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자기가 거기에 갇혀있는 안전지대일 뿐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을 뿐인 자기 자신을 못하는 사람으로 이미 고정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존재로, 상태로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일어서서 걷고, 걷다가 뛰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옹알이를 하고,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점점 가나다라 마바사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한 말들을 의식적 차원이 아닌 무의식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문맥도 이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내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런 환경 속에 성장 안 했다면 내가 내 혼자서 저 밀림에서 성장했다면 그런 사회적 학습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내 안에는 이미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자원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들뿐 아니고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수많은 학습과 경험을 반복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1.4kg밖에 안 되지만 우주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도 어릴 때의 그 학습 능력은 존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다만 그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망각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책을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글을 쓰면 글이 계속 끝없이 쓰여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특별히 뭐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뭘 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것이 더 많은 신경회로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 회로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신경회로들이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그러한 연결들이 더 강한 조합과 배열을 만들면서 내게 필요한 그런 언어적 조합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한 뇌로 책을 보니까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기억의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들어오면 반갑거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도 전부 다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해서 들어오니까 해석 능력이 뛰어나지니까 공부가 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공부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책 보면 눈이 침침하다. 머리에 안 들어온다. 눈에서는 보는데 머리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뇌에 어릴 때 그 무궁무진한 그 학습 능력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을까요? 그런 훈련을 안 받았거든. 너무 단조롭고 너무 고정된 패턴의 삶만 사다 보니까 우리 뇌에 그 많은 회로들이 지금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연결을 점점 확장시키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새로운 책을 읽어도 머리에 그게 안 걸려드는 거예요. 기억을 못 시키는 거예요. 느낌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릴 때의 그런 부분을 다시 회상해서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고 다시 계속 훈련을 반복한다면 70, 80이 넘어도요 우리는 새로운 학습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뇌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뇌는 점점 뇌세포가 줄어들고 점점 단순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새로운 학습도 불가능하고 가소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느냐. 물론 우리가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우리 뇌는 계속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생리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면 우리 뇌는 점점 더 경직되고 그런 연결들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왜? 퇴화되는 과정이거든. 그런데 이 뇌는 그 퇴화 과정에서도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계속 반복해 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세포 신경회로의 연결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습과 경험 또는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시키게 되니까 반복하게 되니까 뇌가 젊은 사람처럼 유연해지더라는 겁니다. 뇌의 연결이.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간혹 보면 나이가 많이 든 분 중에서도 청년과 같이 이 젊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나이가 젊은 분 중에서도 노인과 같이 옛날에 노인이라 했던 굳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의 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무한하게 우리 안에 자원과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습 능력이 누구에게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이라는 핑계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너무 좋은 내용 아닌가요? 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또 우리 뇌는 그러한 학습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본인의 습관이 그러한 오래된 반복된 패턴이 또 그러한 중독 상태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나의 그 능력을 잠재우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뇌 세포 뉴런이 마치 뭐처럼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뇌 세포가 다른 5만 개에서 10만 개의 뇌 세포와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병렬적 연결, 그걸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죠. 신경회로다 이 말입니다. 그 신경회로, 시냅스 연결의 숫자는 수백 조가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가요? 그 수백 조의 그런 회로들 중에 우리는 일부분, 한 부분만 쓰는 거예요. 점점 못 쓰면 나중에 해마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내가 퇴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면 아주 일부분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라. 뭐라도 쳐라고 합니다. 고스톱이라도 쳐라고 합니다. 왜?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에 왜 도움이 되나요? 고스톱은 대단한 두뇌 게임이죠. 내가 뭘 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또 내가 딴 점수를 수시로 계산해야 되고 상대방의 점수도 관찰을 통해서 계산해야 되고 얼마나 뇌 회로를 많이 쓸까요? 그 정도라도 하는 것이 우리 뇌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 뇌는 고스톱으로서 우리 뇌 전체를 깨울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게 아니에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연결을 짓고 있는 수백 조인데, 우리가 그러한 뇌에 그 수백 조의 시냅스 연결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단한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는 20Hz에서 2만 Hz 사이에 있는 1600가지의 주파수를 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대단하죠? 우리의 눈은 1억 3200만 개의 주상체와 간상체 세포로 들어온 시각정보, 이걸 80만 개의 시각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80만 개의 시각정보. 그래서 우리 뇌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극 정보들이 후두엽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뇌에서 뇌는 바깥 세상을 못 보잖아요. 결국 이 눈과 귀, 코, 입, 촉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70에서 80%예요. 그것들이 이러한 복잡한 아주 정밀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전화할게. 그것뿐만 아니고 나의 폐는 3억 개 이상의 폐포를 통해 온몸에 100조 개 이상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에 구석구석 이런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 몸뿐 아니고 우리 뇌 전체를 이렇게 볼 때 하나하나가 대단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의 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를 어딘가에 묶어 놓고 어디에 가두어 버리고
경계를, 바운다리를 쳐버려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일부분만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 그러한 수렁에 빠져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볼까요? 그것이 특히 청소년이나 만약에 젊은이들이라면 깨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인들이 배워야 또 밑에 세대 넘기는데. 그죠? 그럼 성인들도 이러한 어떤 원리를 안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 안에 얼마나 잠재된 그런 자원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변화와 성장,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시각화시켜서 계속 심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뭐 해라? 시각화해라. 내 마음에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언젠가 현실이 되거든. 그 마음에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사명이고 대전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임선생님 안에는 열정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열정적인 그 사명, 그걸 발견해야 되죠. 자, 오늘 여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짜로 오는 거 아니죠.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꼭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내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인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비싼 수업료 내고 열정적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귀한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꼭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되지. 그것이 이러한 공부, 또 내 자신을 회복해서 뭔가 내 거를 표현하고, 내 걸 표현함으로 해서 나눔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미쳤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열정이에요. 우리가 미쳤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미쳤다, 공부에 미쳤다.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미쳤다라는 것은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현재 미쳐 있나요? 조금 네, 좋습니다. 그럼 나의 열정과 소망, 좋아하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겠죠? 우리 임선생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아는 사람이? 저인가?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열정, 어떤 취미, 또 어떤 걸 할 때 나는 행복한지, 어떤 걸 할 때 가장 기쁜지, 어떤 걸 할 때 설레임이 있는지, 이걸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진정한 나를 찾는 거거든. 남이 짜놓은 틀에 그냥 내가 톱니바퀴처럼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내 삶을 찾고자 한다면 나의 열정과 소망,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거는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모델링이거든요. 모델링은 가속 학습이에요. 가속 학습. 아주 빠르게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델을 대상으로 떠올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극을 받는지, 그 자극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설렘, 흥분, 그걸 느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임선생님 옆에 내가 있네? 아, 저를 보면 흥분이 됩니까? 설렘이 일어납니까? 선생님이랑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설렘, 흥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걸 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시켜야 돼요. 반복.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현실에서 실현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신념화되고 그 신념이 나의 세상 모형을 만들고 그렇다면 그 나의 세상 모형이 결국은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사명, 우리의 대전제와 연결되어 있거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명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트레이닝을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열정적인 사명을 찾았을지도 모르거든. 다음 가치와 원칙을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임선생님 본인의 흥미와 사랑과 소망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떠올리고 미래로 가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과라고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과는 미래에 내가 꿈꾸던 모든 부분들이 달성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설렘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서 임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를 골라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치와 원칙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떨 때 내 가치를 느끼는가? 내가 배울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뭔가 설렘을 가질 때, 도전할 때, 인내할 때, 사랑할 때, 그 어떤 것이든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라. 내가 만약에 남에게 강의를 하거나 뭐 코칭을 하거나 상담할 때 내 가치가 가장 높은지, 글을 쓸 때 높은지, 뭔가 남을 도와줄 때 높은지 그걸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가치가 결정되었다면 그걸 목록을 만드세요. 그래서 가치 1번은 무엇이고 2번은 무엇이고 3번은 무엇이고 쭉 적으세요. 왜 중요하냐? 왜 목록을 적으라고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2배의 실행력을 가집니다. 그것을 글로 쓰게 되면 10배의 실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 목록을 1번부터 쭉 적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 10배의 실행력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임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본인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찾았다면 그 가치가 갖고 있는 힘, 엄청난 힘이 아닐까요? 네. 그 힘을 느껴본다면 나는 더 큰 내 안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 이제 한 번씩 뜯어봅시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